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진행했던 BIM 기반 디지털 건축의 2의 중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 프로젝트가 이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희미한 기억을 토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듯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레빗, 로봇, 다이나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물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레빗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역설계하고 구조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구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 분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분석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건물 소개입니다. 건물은 저희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28-3동입니다. 28-3동을 이 구조 분석 모델로 정하게 된 이유는 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가 과연 이 건물이 안전한지 그거에 따른 구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한 목적과 또 왜 내가 이거를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사유가 있으면 좋고요. 이 28-3동은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있겠죠. 그리고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층수는 4층에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1988년, 이때 2023년이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36년이 지났고요.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28-3동의 모습입니다. 먼저 레빗을 이용하여 역설계를 진행하였는데 기둥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 28-3동에 대한 평면도를 얻어야 정확한 설계가 가능했지만 구조 평면도를 제가 요청한 결과 개인에게 공유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1층 복도에는 대피 경로 평면도가 붙여져 있는데요. 이 대피 경로 평면도를 사진을 찍어서 CAD 파일은 이렇게 좌측처럼 좀 간략하게 제가 그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CAD 파일의 이 스케일에 맞춰서 이 평면도의 스케일을 조정하였고요. 이 맞추어진 평면도를 통해서 기둥의 위치와 간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평면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율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기둥의 사이즈가 약 한 잠시만요. 기둥의 간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둥을 빠르게 배치하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이나모의 그 스크립트라고 했나요? 뭐 그거는 이렇게 짰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그리드의 개수를 설정하고 그리드의 간격은 저희가 아까 만든 평면도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드가 한 번에 생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다이나모를 기둥을 배치하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먼저 사용해 보았고요. 그런 다음 기둥의 면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강의실에 기둥 하나가 보이길래 그거를 자로 재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면적 길이를 측정해 보았을 때 약 500mm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그 기둥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기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기둥에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였고요. 이 기둥이 끝나면 다음은 기초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초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기초는 이 과제의 내용을 적용시켰습니다. 이 과제에 보면 길이가 1800mm, 폭이 1600mm, 두께가 650mm이고 이 철근의 항복 강도가 500kg 500kg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내용처럼 create new material 재료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이름도 스틸 500 메가파스칼 그리고 여기에 항복 강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500 메가파스칼의 항복 강도를 가진 철근 재료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에 철근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철근이 겹치지 않게 위치를 조정하였고요. 그리고 또 왼쪽 그림과 같이 철근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것처럼 이 철근을 구부리기 위해서 훅 로테이션 앤드 각도를 각각 조절하여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철근이 구부러지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철근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보입니다. 보의 길이와 보의 사이즈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법적인 기준을 토대로 역설계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평균적인 경관은 평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경관이 8200mm였으므로 이 보충 산정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였을 때 대략 보충은 600mm였고요. 그거에 따른 보폼은 보충의 3분의 2 값인 400mm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mm의 보충을 가지고 400mm의 보폼을 가진 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복 두께는 철근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철근이 콘크리트와 가까이 있으면 콘크리트의 외피와 가까이 있으면 쉽게 녹슬게 됩니다. 외부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쉽게 녹슬게 되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피복 두께를 지정하면 그만큼 철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기준을 보면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보와 기둥의 피복 두께는 40mm입니다. 따라서 이 리벌 커버 세팅스에 KS 40mm를 추가하였고요. 또 이렇게 바텀 페이스, other faces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40mm의 피복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복 두께를 확보하였고 다음은 느끈 배근입니다. 느끈은 그냥 이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느끈을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3D 뷰에서 보여야 하니까 이 뷰 비질리비티 스테이트였나요? 거기서 3D 뷰를 체크하면 네, 3D 뷰에서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부근 배근입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한 게 이 상하부근 배근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도 아마 이렇게 좀 더 실제 그 하중을 받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상하부근을 배근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외단부, 중앙부, 내단부에서 받는 힘 모멘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상하부근의 배근량을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 캐드 일람표를 봐도 이렇게 O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뭐 L분의 4, L분의 2, L분의 4 이렇게 나누어서 상하부근의 배근량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모델 라인을 이용하여 이렇게 1분의 4, 1분의 2, 1분의 4 이렇게 구간을 나누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느낌 또한 구간마다 다른 간격으로 배근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외단부와 내단부에서는 스페이싱을 200, 150 이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스페이싱 간격을 400으로 배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CAD 보호 일람표처럼 외단부에는 상부근을 4개, 중앙부에서는 상부근 3개, 내단부에서는 상부근 다르게 하고 외단부와 하부근도 이 실제 CAD 보호 일람표처럼 구성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이 철근 모델링 적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는 RC 구조에서 슬래브의 두께는 경관을 30으로 나누고 거기에 0.04, 0.03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을 때 약 270mm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슬래브 두께를 모르기 때문에 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생성하였고 이 270mm의 두께를 가진 슬래브의 아레아 기능을 이용하여 철근을 이렇게 한 번에 배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근 배근까지 마무리하였고요. 다음은 구조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선을 만들기 위해서 Analytical Automation 이것도 다이나모 기능의 하나이죠. 이것은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Analytical Automation 기능을 이용하여서 해석선으로 변환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해석선이 많다 보니까 이 노드가 연결이 되었는지 연결이 안 되었는지 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필터에 노드가 미연결됐을 때 연결 시에 규칙을 추가하였고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가시성 및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점을 설정해 주는데 고정 지점은 먼저 부재가 회전할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 모멘트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압축력과 인장력도 함께 전달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이렇게 기둥과 큰 볼을 일체로 타설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 지점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여기 패밀리를 하나 로드합니다. 여기 보면 픽스드라는 패밀리를 로드한 다음에 건물의 기초에 그 고정 지점을 배치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중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중 계산은 데드로드라고 불리는데요. 어, 이 슬래브를 보면 이렇게 밀도가 나옵니다. 부재의 밀도라고 하죠. 네, 여기에 부재의 밀도 2400kg/m 세제곱 그리고 부재의 두께 아까 270mm였죠. 그리고 이거를 곱하면 648kg/m 제곱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면적당 질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을 구하게 되는데요. 하중은 면적당 질량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그것이 뉴턴 값의 하중이 됩니다. 이것을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6.3 킬로뉴턴. 이게 바로 이 슬래브의 자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중을 아래쪽으로 주어야 하니까 이 Z축으로 마이너스 6.3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슬래브마다 네, 자중을 주면 됩니다. 자중은 구조물 그 자체의 하중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활하중입니다. 활하중이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입니다. 예를 들면 데드로드는 약간 그 힘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활하중은 사람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장비나 가구가 있을 때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중을 뜻합니다. 이 활하중은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학교의 교실에서는 등분포 하중으로 3kN per 미터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마이너스 Z축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천장을 안 준 이유는 천장은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 컨비네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 하중 조합이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하중 유형에 대한 하중 개수와 함께 지정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 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1.6의 개수가 붙고요. 이 하중의 변동성이 클수록 개수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서 1.2 데드로드, 1.6 라이브 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레빗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드 컨비네이션스 창에 한국법이라는 이름을 맞춘 1.2 데드로드, 1.6 라이브 로드 이렇게 해서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조 분석을 해야 합니다.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구조 부하 분석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레빗을 로봇으로 가져가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풍화중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자구 해석, RC 설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노드가 다 연결된 것이고 이 빨간색 가장 밑에 있는 거는 고정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보라색이 아까 말했던 데드로드고요. 이 노란색이 사용자의 점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라이브 로드입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다양한 하중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응력도 구할 수 있고요. 모멘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평균 풍속을 이렇게 입력하면 윈드로드, 풍화중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짐을 분석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제 모델의 기존 처짐을 분석하였을 때는 27mm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제 모델의 처짐은 22.7mm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제 모델이 27mm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 원인을 슬래브의 자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슬래브는 이방향 슬래브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장변의 길이와 단변의 길이가 비슷해서 하중이 양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짐이 더 크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일방향 슬래브로 바꾸어서 설계를 하면 이 경관의 가운데에 작은 볼을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슬래브의 두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슬래브는 구조체 중에서 가장 많은 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방향 슬래브로 만들어서 두께를 줄이면 전체 건물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데드로드의 감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슬래브의 최소 두께 규정에 따라서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를 150mm로 바꾸었고요. 기존 270mm보다 120mm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데드로드를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전에는 데드로드가 6.3kN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방향 슬래브로 계산을 하였을 때는 3.5kN, 약 마이너스 4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일방향 슬래브로 모델링 하였을 때 이렇게 앤스케이프 모델입니다. 이렇게 경관에 작은 볼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향 슬래브로 다시 설계를 하고 로봇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하였을 때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결과는 전에는 이렇게 이방향 슬래브로 하였는데 그때는 최대 처짐이 27mm였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일방향 슬래브로 하고 슬래브의 두께를 줄이게 되어서 최대 처짐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237 강의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방향 슬래브가 아니라 중간에 보가 하나 더 있는 일방향 슬래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평면도 높고 기둥의 사이즈와 보의 사이즈, 슬래브의 두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적인 기준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역설계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람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28-3동 구조 분석이라고 하였고,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일람표로 담아서 마무리하였다. 네, 이게 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제가 좋은 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28-3동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려고 하였다는 거에 교수님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렇게 하였을 때 최대 처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였고, 결국에는 해결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저의 동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과제를 풀어나가고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